기시 유스케 중편 추리 소설 서 있는 남자 1장 쿠사카베 마사모토는 신일본 장례사의 파란 로고가 그려진 유리문을 난폭하게 밀어젖혔다. 로비와 사무실 사이의 칸막이 앞에 용건이 있으신 분은 눌러주십시오라는 글자가 적힌 푯말과 탁상 벨이 있었지만 아랑곳 없이 안으로 쭉쭉 들어갔다. 어머, 선생님! 복도 맞은편에서 서류로 가득 찬 박스를 끌어안고 나타난 타시로 후미코가 빨간 안경테 안쪽의 눈을 동그랗게 뜨며 멈춰섰다. 키가 작고 통통한 몸집에 애교 있는 너구리상의 얼굴만 봐서는 도저히 사장 비서 겸 총무과장 자리를 꿰찬 수완가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사흘쯤 전부터 갑자기 사장님하고 연락이 안 돼서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건 좀... 타시로 후미코는 대답하기를 망설였다. 벌써 30년 가까이 사장을 모셔온 연륜 있는 사원으로 평소라면 거리낌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말이다. 아주 급한 용건입니다. 꼭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실은 그렇게 급한 볼 일은 없지만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고부터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당분간 누가 와도 연락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어요. 그럼 회사에는 계신 건가요? 구사카베는 조금 안심하며 물었다. 아니요. 지금 회사에 안 계세요. 어디 계신데요? 그건 좀 말씀 못 드려요. 타시로 후미코는 변함없이 어금니에 무언가가 낀 것처럼 찜찜한 대답을 했다. 타시로 씨, 사장님 어디 계신지는 아시는 거죠? 쿠사카베는 초조함을 억누르며 웃는 얼굴로 물었다. 네, 하지만 죄송합니다. 설령 선생님이라고 해도 알려드릴 수는. 그건 알겠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무사하신지는 확인하고 계신 거죠? 무사하신지요? 얘기의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탓에 무심코 타고난 다혈질이 고개를 쳐들었지만 쿠사카베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마음을 다스렸다. 사장님 몸 상태가 그닥 좋지 않다는 건 타시로 씨도 아시죠? 지난 사흘 동안 사장님하고 연락한 적 있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용건이 있어도 절대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사장님하고 누가 함께 있긴 합니까? 아니요. 아마도 혼자 계실 거예요. 타시로 후미코는 어쩐지 겸연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들고 있던 박스를 추슬렀다. 쿠사카베는 큰일 났다 싶었다. 사원들에겐 비밀로 하고 있지만 오이시 마스오 사장은 말기 췌장암으로 여생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좀 걱정이군요. 하여튼 사장님의 안부만이라도 확인할 수 없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그래도... 타시로 후미코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저 혼자 판단해서 결정하기에는...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은 혼자 계시는 거죠? 만약 쓰러지기라도 하셨으면 어쩌려고요? 쿠사카베의 말을 듣고 있자니 타시로 후미코도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사장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과 상사의 분부를 어겨 질책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보신의 감정이 잠시 싸움을 벌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일단 전무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요. 쿠사카베는 눈살을 찌푸렸다. 사장이 자리에 없을 때 전권을 장악하는 이는 사장의 먼 친척이자 무사람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후계자 이케하타 세이치 전무다. 틀림없이 유능한 사람이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쿠사카베는 아무래도 이케하타가 믿음직스럽질 않았다. 애당초 오이시 사장이 병을 무릅쓰고 어딘가에 틀어박힌 것도 후계자 선택에 일말의 불안을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던 차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전무님은 방에 계신가요? 예. 하지만 지금 손님이 와 계셔서. 쿠사카베는 만류하는 타시로 후미코를 뿌리치고 전무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두드리려다 잠시 망설였다. 중요한 손님이라면 잠깐 기다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때 안에서 담소를 나누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요즘 같은 계절에는 감성돔이죠. 밤낚시 좋죠. 손맛 본 지 오래됐는데 좀 있으시는군요. 이번에 히로시마에 갈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같이 가시죠. 들은 기억이 있는 목소리다. 분명 주거래은행인 후타바 은행의 부지점장 타나카일 것이다. 잡담 중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으리라. 쿠사카베가 문을 두드리자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이케하타 전무가 거만한 목소리로 뭐야 하고 대답했다. 실례합니다. 쿠사카베는 문을 열었다. 쿠사카베 선생님 아닙니까? 이케하타 전무가 옅은 눈썹을 치켰다. 무태안경 안쪽에서 실처럼 가느다란 눈이 이쪽을 응시했다. 쿠사카베와 동년배이니 아직 40대 중반일 테지만 머리가 이미 하얗게 새어서 풍모만 두고 따지면 정재계의 마쿠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어울렸다. 이쪽은 저희 회사의 고문을 맡고 계시는 법무사 쿠사카베 선생님이십니다. 이케하타 전무가 타나카 부지점장에게 쿠사카베를 소개했다. 예. 일전에 한번 뵀습니다. 후타바 은행 하치오지 지점의 타나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는군요. 예. 이야기 나누시는데 죄송합니다. 전무님, 지금 당장 오이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쿠사카베는 타나카 부지점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게 일각을 다툴 정도로 급한 일입니까? 이케하타 전무의 말투에서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묻어났지만 쿠사카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갑자기 사장님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휴대전화도 내내 전원이 꺼져 있는 것 같고요. 외부의 방해를 받기 싫어서 일부러 꺼두신 거 아닐까요? 사장님은 뭔가 큰 결단을 내리실 때는 늘 잡음을 차단하고는 하셨으니까요. 이케하타 전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입을 삐죽거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현재 사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이케하타 전무는 눈을 부릅뜨더니 입가에 주먹을 대고 크게 헛기침을 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미묘한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타나카 부지점장이 냉큼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시려고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실속 있는 얘기도 못 나눴군요. 이케하타 전무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아니요.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히로시마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타나카 부지점장은 별일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치면서 방에서 물러났다. 잠시 기다린 후에 이케아타 전무는 쿠사카베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봤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사장님 건강 문제는 아직 대외적으로 일체 공표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입에 담으면 곤란합니다. 그것도 은행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시다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각을 다툴지도 모르는 일이라서요. 만약 사장님이 쓰러지셨다면 큰일입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안부만이라도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까? 말투는 정중했지만 쿠사카베는 덮어놓고 때를 쓰다시피 다그쳤다. 눈싸움이 잠시 이어지다가 이케아타 전무는 결국 졌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안 받는데? 휴대전화는 원래 계속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예, 하지만 유선전화로 걸어도 안 받으시는데요? 이케아타 전무는 처음으로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았다. 어디 계셔도 벨소리는 들릴 테고 수화기도 집을 수 있도록 돼 있을 텐데. 지금 오이시 사장님은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쿠사카베의 물음에 이케아타 전무는 당혹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산장입니다. 산장이요? 쿠사카베 선생님은 모르십니까? 경영상 중대한 결단을 내리실 때는 옛날부터 자주 거기 틀어박혀 계셨는데. 그 산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쿠타마요. 낙가손의 총리가 레이건을 초대했던 히노대 산장 근처인데. 응, 그렇지. 잠깐 살피러 가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케아타 전무는 뜻밖에도 주저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만약 아무 일도 없으면 제가 사장님한테 혼쭐이 날걸요? 우리 회사의 경우는 사장님 건강에 관련된 얘기가 주가에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돌면 난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가보죠. 차로 직접 가봅시다. 쿠사카베는 시계를 쳐다봤다. 이곳 하치오지에서 출발하면 아마도 30분 정도 걸리리라.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쿠사카베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 이케아타 전무의 입에서 싫다는 소리가 쑥 들어가게 만들었다. 회사 차는 검정색 크라운이었다. 겉모습은 위장 경찰차나 연구차가 연상될 만큼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안에 들어가니 100% 가죽 시트에 호화로운 인테리어였다. 키미즈카라는 젊은 사원이 운전을 맡는 바람에 마음이 맞지 않는 이케아타 전무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야 해서 몹시 거북했다. 말기암 선고를 받았으니 분명 충격이 크셨겠지만 사장님은 지금까지하고 다름없이 경영권을 쥐고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용태가 급변할 조짐은 없다고요. 이케아타 전무도 마음이 제법 불편했는지 변명하듯이 침묵을 깨뜨렸다. 하지만 통증이 꽤 심하시다고 들었는데요. 등하고 위 연저리가 이따금 쿡쿡 쑤신다고 하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쉽게 표현할 만한 통증이 아닐 텐데. 그럴 때는 진통제로 다스리셨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르핀 알약을 복용했는데 구역질이 심했대요. 그래서 요즘은 오로지 정맥 주사에 의존하시는 모양이에요. 주사? 그건 누가 놔주는 건데요? 이케아타 전무는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 아니냐는 듯한 눈으로 쿠사카베를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질문에 대답했다. 회사에 계실 때는 빌딩 안에 클리닉에 가셨던 것 같고 회사 밖에 계실 때는 알아서 직접 놓으셨습니다. 회장님 스스로요? 쿠사카베는 깜짝 놀랐다. 당뇨병 환자라면 인슐린을 스스로 주사해도 상관없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모르핀은 마약이다. 실은 그러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의사한테 정맥 주사용 몰핀을 좀 받으셨나 봐요. 주사 놓는 법까지 배우셨단 말입니까? 사장님은 미국에서 엠바머 강습을 받은 장례업계 선구자 중 한 분이시잖아요. 주사기를 다루는 게 나름 익숙하실 거예요. 엠바머란 장례식을 위해 시신을 소독하고 방부 처리를 하는 전문가를 가리킨다. 분명 시신의 일부를 절개하고 봉합하거나 정맥에서 혈액을 뽑고 동맥 속에 방부제를 주입하는 등 의료 행위와 비슷한 일도 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자기 멋대로 정맥 주사를 놔도 되는 것일까? 문득 최악의 가능성이 떠올라서 쿠사카베는 눈을 깜빡였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병세가 악화됐을 가능성 말고도 예를 들어 실수로 모르핀을 너무 많이 주사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좁은 차 안에서 키 185cm인 쿠사카베가 다가붙어 다그치듯 묻자 이케아타 전무도 기가 눌린 모양이었다. 한 번에 놓을 용량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깜빡하고 실수할 일은 없을 텐데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 모두 사장님의 건강에 무관심하신 것 같군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실 줄 알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쿠사카베의 말투가 힐난하듯 날카로워졌다. 그게 그야 물론 걱정스럽죠. 다만 사장님 성격 아시잖아요. 말을 해도 듣질 않으시니까 누가 뭐라고 한 말씀 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쿠사카베는 문득 전에 없이 저자세로 나오는 이케아타 전무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의 비난을 가만히 듣고 있을 성격이 아닌데 말이다. 그러자 마치 쿠사카베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이케아타 전무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쿠사카베 선생님은 무슨 일로 그렇게 급히 사장님을 만나시려는 겁니까? 그건 오이시 사장님 허락이 없으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장님의 개인적인 문제겠군요. 회사에 관련된 일이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이시 사장이 세상을 떠나고 이 남자가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자신의 사무소는 분명 고문 계약을 해지당하고 버려질 것이다. 쿠사카베는 속내를 영 알 수 없는 이케아타 전무의 가느다란 눈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결국 모든 것은 사장의 유언장에 달린 셈이지만 최근에 사장님이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마치 독심술사 같은 이케아타 전무의 말에 쿠사카베는 엉겹결에 움찔했다. 그건 오이시 사장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회사의 흥망에도 영향을 줄지 모르는 문제거든요. 이케아타 전무는 시트에 몸을 묻고 묘하게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제 기억으로는 전에 사장님이 공정증서 유언을 한번 작성하신 일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것도 답변 못 드립니다. 오이시 사장은 쿠사카베 법무사 사무소에서 지난번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때 신일본 장예사 주식의 과반수를 포함한 유산 전부를 유일한 친족인 처조카 이케아타 세이치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 오이시 사장이 유언장을 다시 쓴다면 그건 이케아타 전무가 환영할 내용일 리가 없었다. 그들이 타고 있는 검은색 크라운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산길을 올라갔다. 오이시 사장의 산장은 제법 외진 곳에 있는 모양이다. 다른 건물은 아주 가끔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조용히 사색하기에는 적당할지 모르지만 식재료 구입 하나만 놓고 봐도 지내기에 몹시 불편해 보였다. 매미들이 큰 소리로 합창하는 숲을 사이를 빠져나가자 드디어 목적지인 산장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30평 정도 되는 수수한 단층집이다. 삼나무 판자를 댄 외벽은 색을 칠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린 탓인지 완전히 회색으로 변해버렸다. 정면 현관 앞에는 오이시 사장이 손수 운전해 온 듯한 고풍스러운 메르세데스 쿠페가 세워져 있었다. 크라운이 바로 그 옆에 멈추자 쿠사카베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이케아타 전무도 반대쪽 문으로 나왔다. 산장 정면 현관에 자리한 중후한 나무 문은 잠겨 있었다. 쿠사카베가 인터폰 버튼을 두세 번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데? 차를 놓고 어디 가셨을 리도 없고. 등 뒤에서 이케아타 전무가 중얼거렸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이미 오후 3시 30분이 지나 있었다. 산 위라고는 하지만 한여름 햇살이 살을 뜨끈뜨끈하게 달구었다. 도저히 산책을 나갈 만한 날씨는 아니었다. 열쇠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쿠사카베가 뒤를 돌아보고 묻자 이케아타 전무는 고개를 저었다. 열쇠는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여벌 열쇠는 총무부에 딱 하나 보관돼 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가져올 걸 그랬네요. 열쇠 수리점 사람을 불러도 이런 곳까지 와줄지 의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관문을 뒤집어 힘으로 열기도 쉽지는 않아 보였다. 뒤로 돌아가 보죠. 뒤로 돌아가 보죠. 무성한 덤불이 건물 바로 옆을 뒤덮고 있어서 왼쪽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케아타 전무는 오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건물을 빙 돌아갔다. 쿠사카베와 키미즈카도 뒤를 쫓았다. 잠깐만요. 여기를 깨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사카베는 도중에 뒷문 옆에 작은 창문을 발견하고 말했다.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으면 쉽게 뒷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요. 이 맞은편이 서재 창문이거든요. 일단 그쪽에서 안을 들여다봅시다. 이케아타 전무는 힐끔 돌아보았을 뿐 걸음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쿠사카베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이거 커튼이 쳐져 있잖아. 이케아타 전무는 멈춰 서서 나란히 늘어선 창문 4개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가 서재인 모양이다.
쿠사카베는 걸리적거리는 나뭇가지를 밀어내며 창문을 차례대로 만져보았지만 전부 안쪽에서 단단히 잠가놓은 것 같았다. 창문 아래에는 에어컨 실외기도 있었지만 작동되는 기색 없이 잠잠했다. 역시 집을 비운 것일까? 응? 커튼 틈새로 실내를 들여다보려 애쓰던 이케아타 전무가 느닷없이 괴상한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세요? 쿠사카베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사람이 있어요. 이케아타 전무는 쉰 목소리로 말하더니 자리를 양보했다. 쿠사카베는 양손으로 눈 위를 가려 빛을 막고 커튼 사이에 살짝 생긴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좌우로 기다란 약 10평 정도 됨직한 넓은 방이었다. 어둑어둑해서 안쪽 상황이 어떤지는 분명치 않았다. 오른편 안쪽입니다. 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건 그렇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케아타 전무의 말대로 시선을 오른편 안쪽으로 옮겼다. 순간 흠칫 놀라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응접 세트의 소파 건너편에 분명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뒤로 몸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듯했다. 등 뒤에는 하얀 막이 쳐져 있고 그 옆에는 족자가 걸려 있었다. 쿠사카베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시선을 집중했다. 확실치 않지만 오이시 사장인 것처럼 보였다. 온 힘을 다해 창문을 흔들어 봤지만 꿈쩍도 하질 않았다. 키미즈카! 이케아타 전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창문을 깨버려! 예! 키미즈카는 당황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주먹만한 돌을 집어들더니 투포한 선수 같은 자세로 창문을 향해 내던졌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키미즈카는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어디를 베었는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손을 거두었다. 아이 멍청아!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케아타 전무가 키미즈카에게 고함을 질렀다. 쿠사카베는 키미즈카를 밀어내고 앞으로 나서서 벗은 신발의 뒤꿈치 부분으로 유리를 때려 창문에 난 구멍을 넓혔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을 넣어 반달 모양의 크레센트 자물쇠를 열려고 했지만 움직이질 않았다. 자물쇠에 달린 원통형 손잡이를 돌리자 잠금 장치가 풀려 크레센트 자물쇠가 움직였다. 단숨에 창문을 당겨 열었다. 바람이 불며 커튼이 펄럭였다. 쿠사카베는 등골이 오싹했다. 무언가가 썩는 지독한 냄새가 도끼처럼 방 안에 가득 차 있었다. 쿠사카베는 신발을 신고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쉬운 대로 손수건을 꺼내 입과 코를 가리고는 사람의 형체 쪽으로 다가갔다. 그 사람은 가운을 입고 낙낙하게 쳐진 하얀 막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양옆에는 바구니에 든 하얀 생화가 놓여 있었고 백막 곁에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쓰인 족자가 걸려 있었다. 도대체 이건 뭐란 말인가? 쿠사카베는 다시 앉아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떨어뜨렸다. 바로 앞에 높이 40-50cm의 유리 테이블이 놓여있는 탓에 부자연스럽게 두 무릎을 세워서 바짝 움츠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문에서 유리 테이블까지는 약 70cm밖에 되지 않아서 스스로 좁은 틈에 들어간 것 같은 모양새다. 게다가 그 유리 테이블의 반대편은 3인용 소파가 버팀목처럼 가로막고 있다. 네, 지금 화면에
책에 있는 사파가 보이시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시신이 앉은 자리와 유리 테이블이 놓인 자리, 아마도 유리 테이블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동한 듯 하고요. 그리고 백막이라고 써있는 하얀 막, 커튼 같은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의 위치를 확인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틈에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맡았는지 방금 연 창문으로 파리가 들어와서 시끄럽게 윙윙 날아다녔다. 쿠사카베는 시신 앞에 쪼그리고 앉아 푹 떨군 얼굴을 확인했다. 부패가 진행돼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인상이 변했지만 틀림없는 오이시 사장의 얼굴이었다. 늦었구나. 쿠사카베는 눈을 감았다. 연락이 되지 않고부터 내내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는데 설마 그 예감이 이런 최악의 형태로 적중할 줄이야. 오이시 사장의 시퍼런 입술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보고 쿠사카베는 눈을 돌렸다. 구더기였다.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경찰입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케하타 세이치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성함은 오이시 마스오. 장소는요? 등 뒤에서 이케하타 전무가 휴대전화에 대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방에 들어찬 이 냄새를 맡고서 사장이 세상을 떠났음을 바로 알아차렸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신 근처에 다가올 생각조차 안 하다니 상당히 기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는 또 어떤가?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에서 위화감이 지워지질 않았다. 쿠사카베는 시신 앞에 유리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주사기 하나와 빈 앰플 같은 것 몇 개가 방치되어 있었다. 그 옆엔 오이시 사장이 애용하던 펠리컨 만년필과 하얀 봉투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피자 손이 몹시 떨렸던지 삐뚤어진 글자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말도 안 돼. 왜 굳이 이런 짓을? 쿠사카베는 정신이 멍해졌다. 이상하다. 계획적인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정작 한 짓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금 방안을 둘러봐도 자살 말고 다른 가능성은 떠오르지 않았다. 현관과 뒷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고 서재의 모든 창문은 잠금 장치가 달린 크레센트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눈을 돌려 이 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찾았다. 얼핏 보니 아무 데도 없는 듯 했지만 손잡이 같은 것이 쑥 튀어나와 있어서 백막 뒤쪽에 문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시신은 그 문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듯 하지만 이 상태라면 시신뿐만 아니라 유리 테이블과 소파도 걸리적거려서 거의 열리지 않았으리라. 누가 오이시 사장을 살해한 뒤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면 이런 식으로 시신을 문 안쪽, 즉 백막에 기대어 놓고 유리 테이블로 앞을 막아놓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요컨대 이 방은 완전한 밀실이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번갯불처럼 머릿속을 가로질렀다.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가령 이 사건을 살인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했는지는 짐작도 가지 않지만 밀실을 만들어야만 할 동기는 알 것 같았다. 살인 현장을 밀실로 위장하는 제일 큰 목적은 피해자의 죽음을 자살로 꾸며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그 이유가 자신의 상상대로라면 범인의 이름은 이 유언장 속에 똑똑히 적혀 있을 것이다. 2장 장례 산업은 사실 숨겨진 성장 분야입니다. 일본 국내의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10만 명인데 해마다 2% 정도씩 그 수가 증가할 전망이에요. 그래서 장례 산업에 새롭게 뛰어드는 기업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쿠사카베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군요. 저출산 문제로 쇠퇴하는 산업이 많지만 장례업체만은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에 순풍으로 작용하는 셈이 됐네요. 아오토 준코 변호사는 마음을 졸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신일본 장례사도 한때는 경영위기설이 나돌았지만요. 요 몇 년간은 매상과 순이익이 증가 추세였고 장래에는 상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발행 주식의 90%는 창업자인 오이시 마스오 사장님이 소유하고 계셨지만 돌아가신 까닭에 처조카 이케하타 세이치 전무가 전부 상속할 예정이고요. 문제는 단 하나, 유언이죠. 아까 그게 현장을 밀실로 만든 이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준코는 광대뼈와 턱이 튀어나온 쿠사카베의 여벌구를 주시했다. 싸우는 법무사를 표방하는 만큼 안 그래도 평소부터 걸핏하면 싸우고 보자는 분위기를 풍겼는데 오늘은 눈이 충혈된 탓인지 인상이 더더욱 흉악했다. 그렇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그 유언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였어요. 전 그렇다고밖엔 생각이 안 됩니다. 쿠사카베는 난폭하게 운전대를 꺾으며 말했다. 운전이 얼마나 거친지 이대로 계속 조수석에 앉아있다가는 반쯤 죽을 것만 같았다. 이미 골동품에 가까운 연식의 오래된 블루버드에는 여기저기 부딪히거나 쓸린 자국이 있는데 대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껌 테이프만 붙여두었다. 하지만 애당초 살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준코는 사고가 났을 때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조수석에 앉은 것을 다시금 후회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에노모토 케이와 타시로 후미코는 기분이 어떨까?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너무 많다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의심이 가는 게 바로 그 유언장입니다. 쿠사카베는 준코를 가만히 노려봤다. 준코는 제발 부탁이니 앞 좀 보고 운전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알겠습니까? 저는 오이시 사장님께 유언장을 새로 만들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요. 다행히도 쿠사카베는 매처럼 날카로운 그 시선을 앞쪽으로 돌렸다. 저번에도 우리 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셨으니까 오이시 사장님도 절차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누구한테 유산을 남길지 숙고하려고 산장에 틀어박히셨던 거겠죠? 근데 웬걸? 시신 옆에 남아있던 건 자필 증서 유언이었다고요? 잠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뒷좌석에서 에노모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열쇠장이라서요. 법률 지식에는 문외한입니다만 현장이 밀실이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를 좀 알아두고 싶네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유언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에노모토는 일단 방범 전문 컨설턴트다. 준코는 지금까지 똑같은 종류의 사건, 즉 밀실 사건에 맞닥뜨릴 때마다 그의 의견을 들어왔다. 상담을 하면 할수록 에노모토의 진짜 전문 분야는
범죄를 막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쪽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농후해져 갔지만 말이다. 유언에는 공정증서 유언과 그 변형인 비밀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들 법무사가 추천하는 건 뭐니 해도 공정증서 유언이죠. 증인 2명이 입회할 필요가 있어서 그 점은 조금 번거롭지만 유언자는 내용을 구술하기만 하면 됩니다. 작성한 유언장은 공증인 사무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니까 무효가 될 우려도 없고요. 공정증서 유언이 무효가 된 판례도 있긴 하지만요. 변호사라는 직업의식에서 준코는 그만 쓸데없는 말을 입에 담고 말았다. 그건 유언자가 실제로 구술하지 않았던 경우 아닙니까? 우린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은 안 합니다. 쿠사카베가 성질을 부리며 말했다. 말뿐이면 괜찮은데 화가 나니 예전에 양아치 기질이 나오는지 준코를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았다. 위험하니까 앞 좀 보고 운전하세요. 결국 참다 못한 준코가 소리를 빽 지르자 쿠사카베는 군소리 없이 앞을 보았다. 한편으로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쓴 유언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따위로 쓴 글은 일절 인정되지 않아서요. 전부 자기 손으로 써야 할 뿐더러 날짜가 빠져도 무효로 처리되고 뭐 이런저런 위험성이 많아요. 모든 요건을 만족시킨다 해도 정말로 자필인지 아닌지 증명하려면 또 필적 감정에 의존해야 하니까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사카베 선생님이 애써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굳이 불확실한 자필증서 유언을 남길 필요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쿠사카베는 자기 뜻을 알아주어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오이시 사장님은 병환 때문에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전부 손수 써야 하는 자필증서 유언을 남기실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어때요? 오이시 사장님은 산장에 머물게 된 이후로 갑자기 통증이 악화되면서 자살을 결심했다. 그런데 유산과 회사의 후계자 문제가 영 마음에 걸렸고 통증은 잠시도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굳이 하산을 해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러 갈 기운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자기 힘으로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기로 했다. 준코가 그렇게 주장하자 쿠사카베는 한쪽 뺨을 일그러뜨리며 피식 웃었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남긴 유언장이 이번 유언장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쓸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남아있던 자필증서 유언의 내용이 오이시 사장님이 예전에 남기신 공정증서 유언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양쪽 다 전 재산을 이케하타 세이치한테 포괄 유증한다는 내용뿐이었거든요. 예전에 오이시 사장님은 이케하타 전무의 수완을 높이 평가하셨고 회사의 존속을 위해서는 보유한 주식을 가능한 한 분산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준코는 침묵했다. 그렇다면 확실히 오이시 사장의 행동에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너무 많다. 만약 그 자필증서 유언이 위조되었다고 치면 납득이 간다. 새로운 유언을 날조한 인물은 예전 유언의 내용을 몰랐던 것이다. 만약 유언의 내용이 똑같이 겹친다고 해도 상속에 지장은 없을 테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렇다면 오이시 사장님은 예전에 해뒀던 그 공증 유언 말고 전혀 다른 내용의 유언을 새롭게 쓰실 생각이었던 걸까요? 네. 실은 사장님이 비밀리에 그럴 작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케아타 전무의 인간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품게 되셨다더군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케아타 전무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떠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로 작성할 유언장에서는 이케아타 전무에 대한 전재산 포괄 유증을 취소하고 임원 몇 명하고 우리 사주 조합에 분산해서 유증하고 싶으시다고요. 발견된 유언장 말인데요. 필적은 어땠습니까? 에노모토가 질문을 했다. 쿠사카베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상당히 미묘합니다. 얼핏 보기에 분명 사장님의 필적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또 오랜 세월 오이시 사장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이라면은 흉내내서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병환 때문에 사장님은 손을 부들부들 떠셨거든요. 현재 필적 감정 중이긴 합니다만 글씨가 그래서야 의심스럽다고 해도 100% 위조한 필적이라고 단정하기 역시 어려울 겁니다. 쿠사카베는 운전 중인데도 고개를 돌려 에노모토의 눈을 응시했다. 준코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래서 범인은 현장을 밀실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밀실에서 자살한 시체하고 같이 발견된 유서라면 본인이 남겼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울 테니까요. 쿠사카베는 앞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더니 야수 같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자식한테 감쪽같이 속아서 이용당하다니 저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놈은요, 제가 사장님의 시신하고 유언을 제가 직접 발견하도록 만든 거예요. 증인으로 삼은 거죠. 정말이지 이런 멍청이가 또 어디 있나. 내가 이 빚은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쿠사카베는 본래의 법무사 업무인 등기와 공탁 따위의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에게만 허용되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률 사무와 교섭까지 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건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하지만 쿠사카베의 행동이 순수한 정의감에서 비롯됐음을 잘 알기에 그와 접촉한 변호사 가운데 그를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악랄한 불법 사채업자와 소비자 금융업자를 상대로 다중채무자를 구제하려고 몸을 내던져 맞서는 자세에는 준코도 크게 공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놈이 어떤 수단을 썼는지 짐작도 안 가요. 그래서 아우터 선생님께 상의한 겁니다. 꼭 놈의 범죄를 입증해서 형사 고발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고문으로 일하는 법무사한테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다니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범죄자 고발은 정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일인데다가 보수만 제대로 나온다면야 불평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어째서 저였나요? 알고 지내는 변호사라면 얼마든지 계실 텐데요. 쿠사카베와는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니다. 그렇다기보다 한때는 어떤 사건에서 상대 측을 옹호하는 쿠사카베의 묵과할 수 없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둘러싸고 제법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까지 했었다. 밀실 사건만 수없이 다루는 형사 변호사는 아우터 선생님 말고 아는 분이 없어서요.
사실 자기 힘으로 수수께끼를 푼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준코는 내심 창피했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다. 일단 현장을 보지 않으면 아무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모든 것은 뒷좌석에 앉은 에노모토에게 달려있다. 도둑의 눈이 살인자의 책략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블루버드 자동차가 산장 앞에 멈춰 섰다. 다른 차는 없었다. 그럼 현관문을 좀 열어주실래요? 쿠사카베가 타시로 후미코에게 부탁했다. 예, 하지만 정말로 괜찮을까요? 타시로 후미코는 불안한 듯이 되물었다. 타시로 씨, 이케아타가 사장이 되는 날에는요, 당신도 모가집니다. 지금 놈이 저지른 짓을 밝혀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잠깐만. 준코의 마음속에서 시끄럽게 경종이 울렸다. 쿠사카베 씨, 당신 정말로 이 산장의 출입 허가를 받았어요? 물론이죠. 쿠사카베가 이쪽은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정말요? 여기까지 와서 이런 소리 하긴 싫지만 가령 이게 불법 침입이라면 우리는 공범으로 오해받을 만한 짓은 할 수 없어요. 준코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산장은요, 신일본 장예사가 소유한 물건이고 타시로 씨는 총무과장이니까 언제든지 회사 시설에 드나들 권한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이상 여기도 처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은 내부를 점검하러 온 겁니다. 우리는요, 타시로 씨의 허가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준코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으리라. 그럼 타시로 씨 부탁합니다. 네, 알겠어요. 타시로 후미코는 백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 자물쇠를 열었다. 중후한 나무 문에는 작은 금속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열쇠 구멍을 제외하고 우편물 투입구 같은 개구부는 전혀 없었다. 그 열쇠는 회사에 보관해뒀던 건가요? 에노모토가 물었다. 예, 평소에는 총무부 금고 속에 보관해요. 그렇다면 이케아타 전무는 사장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어째서 이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건 사장님이 무사하실 거라고 믿어서 안에서 열어주실 줄 알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지. 쿠사카베는 혀를 찼다. 놈은 사장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어요. 확실히 에노모토 씨의 말대로입니다. 놈은 현관문을 열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도 처음부터 놈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아마도요. 에노모토는 동의했다. 하지만 어째서 꼭 창문 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겠죠. 범인은 될 수 있는 한 밀 씨를 원래 상태대로 유지한 채 경찰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건 현관문이 잠긴 상태 그대로라는 말씀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장님의 시신이 있던 방의 문일 수도 있고요. 가령 구사카베 선생님 일행이 현관으로 산장에 들어갔다면 방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다가 시신과 유리 테이블을 밀어젖혀서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랬구나. 쿠사카베는 감탄한 것처럼 보였다. 그 열쇠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에노모토는 타시로 후미코에게서 받아든 열쇠와 열쇠 구멍을 견주어 보았다. 다음으로 현관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확인했다. 뭐 좀 알아냈습니까? 쿠사카베가 기대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국산 핀 실린더 중에서는 방범 성능이 제일 뛰어나다고 일컬어지는 자물쇠로군요. 이 제품은 억지로 자물쇠를 풀려고 시도하면 데드락이라는 상태가 되어 실린더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따라서 피킹이나 최근에 유행하는 범핑 이런 수법으로도 쉽게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끼어듭니다. 피킹은요, 지정된 열쇠 대신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자물쇠를 여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범핑은 특별하게 고안된 범프라는 열쇠를 이용하면 하나의 범프 열쇠로 동일한 유형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에노모토의 표정을 보니 은근히 자신이라면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꽤 좋은 자물쇠를 달았군요. 무슨 이유라도 있을까요? 준코가 물었다.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산장은 재작년에 한번 개축을 했어요. 지은 지 50년이나 돼서 여기저기가 제법 많이 상했거든요. 그때 현관 자물쇠도 새로 달았을 거예요. 타시로 후미코가 설명했다. 이 자물쇠의 또 다른 장점은요. 정규 제조사를 통하지 않으면 여벌 열쇠를 만들기가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타시로 씨, 열쇠는 전부 몇 개가 있나요? 2개뿐이에요. 하나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고 다른 하나가 그거예요. 오이시 사장님 말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이케아타 전무가 금고에서 이 열쇠를 몰래 꺼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타시로 후미코는 딱 잘라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총무부 금고 열쇠는 제가 보관해요. 금고는 항상 제 눈이 닿는 데 있으니까 누구든 멋대로 열쇠를 꺼냈다가 나중에 몰래 되돌려 놓는다는 건 불가능할걸요. 보통 다른 사원이 이 열쇠를 사용할 일은 없으니까 사장님 말고 다른 사람이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역시 이 산장 자체가 견고한 밀실이었다는 얘기다. 에노모토는 돋보기를 꺼내 현관문 안쪽에 달린 자물쇠를 조사하고 있었다. 특히 썸턴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썸턴은요, 자물쇠를 여는 손잡이를 말한다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 좀 찾아냈어요? 준코가 묻자 에노모토는 씩 웃었다. 예, 이것 좀 보세요. 에노모토는 원형 실린더에 달린 납작한 썸턴을 가리켰다. 이거라뇨? 준코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봤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 썸턴 표면을 잘 보세요. 살짝 긁힌 자국이 보이죠? 이거 말이에요? 건네받은 돋보기로 보고 나자 김이 빠졌다. 말을 듣고 보니 아주 미세한 선 같은 흠집이 2-3줄 나 있는 것도 같았다. 표면 처리를 한 아연 합금에 이런 흠집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하면서 단단한 물질. 그러니까 강철 같은 걸로 긁지 않는 한은요. 즉, 이 선은 무슨 수를 쓴 흔적이라는 말입니까? 쿠사카베가 준코에게서 돋보기를 받아들고 열심히 썸턴을 들여다보다가 질문했다. 예, 열쇠가 없어도 직접 썸턴을 돌릴 수 있다면 현관문을 잠글 수 있으니까요. 썸턴 돌리개 같은 물건을 사용했다고요?
준코도 에노모토와 같이 활동하다 보니 절도범의 수법을 꽤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썸턴 돌리개란 작은 구멍이나 틈새로 집어넣어서 썸턴을 회전시켜 자물쇠를 여는 관절이 달린 막대기 모양 도구다. 하지만 이 현관에는 밖으로 통하는 구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문에는 우편물 투입구도 없었고 가느다란 실이 통과할 틈새마저 전혀 눈에 띄질 않았다. 개구부라면 저기 있지요. 에노모토는 안쪽을 가리켰다. 현관에서부터 똑바로 뻗은 복도 끝에 채광창이 있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에노모토는 신발을 벗고 냉큼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가서 창문을 살폈다. 준코와 쿠사카베, 타시로 후미코도 뒤를 따랐다. 자, 이건 옛날 공단주택 따위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환기용 미닫이 창입니다. 용수철로 작동되는 스토퍼가 달려 있어서 밖에서도 잠글 수 있죠. 범인은 이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썸턴을 조작해 현관문 자물쇠를 잠근 후에 창문을 닫아서 열리지 않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관까지는 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쿠사카베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했다. 준코도 동감이었다. 복도 끝의 창문에서 현관문까지 좋기 7, 8미터는 되어 보였다. 이 정도 거리면 어떻게든 됩니다. 어디 보자. 예를 들어서 혹시 이케아타 전무 낚시 같은 걸 하나요? 에노모토의 질문에 쿠사카베와 타시로 후미코는 퍼뜩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맞습니다. 그 녀석 낚시 마니아예요. 쿠사카베는 전무실을 찾아갔을 때 이케아타 전무와 후타바 은행의 타나카 부지점장이 낚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얘기는 간단하죠. 본류 낚시용 낚싯대 중에는 짧은 낚싯대를 몇 개나 연결해서 길이가 8, 9미터나 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쪽 창문으로 그런 낚싯대를 집어넣으면 끝부분이 현관 근처에 아주 쉽사리 닿습니다. 에노모토는 다시 현관으로 돌아갔다. 세 사람은 뒤를 줄줄 따라갔다. 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단 썸턴에 낚싯바늘을 걸고 낚싯줄을 몇 번 감아 놓습니다. 다음으로 밖으로 나가서 현관문을 닫고 복도 끝에 있는 창문 바깥으로 돌아가서 릴로 낚싯줄을 감습니다. 줄이 당겨지면 썸턴이 회전해서 현관문이 잠기겠죠. 잠겼는지 확인한 뒤에 낚싯대 끝부분을 실을 감았던 곳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썸턴에서 실을 풀면 돼요. 그다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실패하더라도 현관문은 아직 잠기지 않았을 테니까 몇 번이고 왕복하면서 다시 시도하면 됐을 겁니다. 에노모토의 설명을 듣는 사이 쿠사카베의 표정에서 분노의 감정이 완연해졌다. 그 자식 되먹지 못한 짓을 했겠다. 타시로 후미코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니까 썸턴에 난 흠집은 낚싯바늘 자국이었군요. 준코가 에노모토에게 물었다. 낚싯바늘이라면 바늘 끝이나 미늘 때문에 저런 흠집이 생겨도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이게 진짜로 밀실살인이었다고 하면 일찌감치 첫 번째 관문은 돌파한 셈이다. 준코는 길조라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쿠사카베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신이 나서 세 사람을 안내했다. 그럼 문제의 방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쿠사카베가 복도 왼쪽에 있는 문을 가리키고는 손잡이를 돌려서 열었다. 문틀에는 여전히 출입 금지를 나타내는 노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쿠사카베는 그 테이프를 아무렇게나 잡아 찢었다. 바닥에는 시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하얀 비닐 테이프가 남아 있었다. 높이가 40에서 50cm이고 길이가 1m 정도 되는 유리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 테이블 맞은편에는 대형 소파가 놓여 있었다. 계속 닫혀있던 방은 찌는 듯이 더웠고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체 썩는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준코는 일단 창문 쪽으로 달려가서 창문 4개 중에 3개를 활짝 열었다. 발견 당시 쿠사카베 일행이 들어올 때 깨뜨린 창문은 판유리를 통째로 떼어내고 껌 테이프로 투명한 비닐을 붙여놓은 상태였다.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쿠사카베 씨가 보셨을 때 시신은 어떤 자세였나요? 준코가 묻자 쿠사카베는 주저없이 하얀 테이프 위에 앉아 문에 기대어 시신의 자세를 재현했다. 상당히 답답해 보였다. 대강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했을까 궁금하게 여겼던 기억이 나네요. 쿠사카베는 두 무릎을 꼭 끌어안고 발끝은 유리 테이블 아래로 집어넣었다. 유리 테이블은 거기 있는 소파에 막혀서 쉽사리 움직이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 위에 장례용 하얀 막이, 저희는 백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막이 쳐져 있었고 옆에는 족자가 걸려 있었죠.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꽃이 든 바구니도 있었고요. 저게 그 백막 아닐까요? 쿠사카베가 가리킨 곳을 보니 커다란 접사다리가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 그 바로 옆에 큼지막한 반투명 쓰레기 봉지가 바닥에 방치돼 있었고 그 내용물이 개켜놓은 백막과 족자인 듯 했다. 경찰이 사건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막도 증거품으로 압수했을 테니 그날 현장 검증만 하고 나서 자살로 단정 지은 것이 분명했다. 그건 그렇고 아무리 장례회사 사장이라지만 자살하기 위해 이런 막을 치다니 제정신이 아닌 듯 싶다. 이 막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쳐져 있었나요? 에노모토는 쓰레기 봉지를 손에 들고 물었다. 윗부분은 벽의 천장에 가까운 위치에 큼지막한 앞정과 양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 부분도 위에서 아래까지 앞정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벽에 눈을 가까이 가져가자 벽지에 앞정을 박았던 자국인지 조그만 구멍들이 보였다. 10cm 정도 간격으로 세로로 쭉 뚫려 있었다. 앞정을 엄청 많이 박은 것 같네요. 준코가 질렸다는 듯이 말했다. 예, 합쳐서 100개 정도였을 겁니다. 100개요? 너무 많지 않나요? 장례식 때 저희는 그 대가리가 하얀 전용 앞정으로 고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쓰는 일은 없죠. 접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앞정을 100개나 박다니 상당한 중노동이었을 것이다. 죽을 때가 가까워진 암 말기의 노인이 한 짓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앞정 말고도 딱 한 군데 양면 테이프로 문에 백막이 고정되어 있긴 했습니다. 쿠사카베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문 한가운데에 테이프를 떼어낸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문의 폭에 딱 맞게는 아니고 길이 20cm 정도의 테이프를 길게 가로로 붙여 놓았었던 모양이다.
에노모토는 쓰레기 봉지에서 광택이 나는 백막을 꺼내 펼쳐들었다. 시체 썩은 내가 배어있는지 인상을 찌푸리면서. 타시로 후미코의 설명에 따르면 장례식 때 실내에 치는 하얀 비단막으로 세로 8척, 약 240cm, 가로 2칸, 약 360cm라고 한다. 여기 천장 높이는 250cm는 넘을 것 같은데요. 에노모토가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백막의 아랫자락은 바닥 조금 위에 떠 있었습니다. 20cm 정도요? 그 백막은 팽팽하게 쳐져 있었나요? 이번에는 준코가 물었다. 아니요. 좌우에 약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족자는 어디 걸려 있었나요? 백막 바로 옆에 벽에요. 장례식이라면 보통 족자를 정면에 걸지 않을까? 꽃은요? 꽃은 사장님의 양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례식장 흉내를 낸 것처럼 보이네요. 오이시 사장님 본인이 그렇게 했단 말일까요? 그건 뭐라고도 말하기가 좀... 쿠사카베의 표정에서 당혹스러움이 묻어났다. 다만 저는 오이시 사장님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도저히 자살이라고는 생각되질 않아요. 시신의 복장은 어땠습니까? 에노모토는 화제를 바꾸어 완전히 다른 질문을 했다. 아, 네. 명주실로 짠 잠옷 느낌의 가운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편하게 쉬실 때 입으시던 옷인 모양이에요. 가운을 묶는 허리띠는요? 단단히 묶여 있었죠. 발에는 뭔가 신고 있었습니까? 쿠사카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슬리퍼는 안 신었고 맨발이었을 겁니다. 발끝은 아까처럼 유리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노모토는 팔짱을 꼈다. 유리 테이블 상태도 시신을 발견했을 때하고 완전히 똑같습니까? 유리 테이블은 2단 구조였다.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위쪽에 있는 아랫단에는 장례 업계지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위치상으로는 그 언저리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주사기하고 앰플, 만년필, 그리고 유언장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에노모토는 거듭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문을 내버려 두고 창문을 점검하러 가서는 준코가 연 창문을 하나하나 다시 닫고 크레센트 자물쇠와 잠금 장치의 상태를 확인했다. 쿠사카베 씨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을 때 창문의 상태는 어땠죠? 전부 크레센트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쿠사카베의 증언으로는 시신을 발견한 후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 다른 창문도 전부 크레센트 자물쇠 자체가 잠금 장치로 잠긴 상태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창문 조사를 끝낸 에노모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창문으로 탈출한 뒤에 크레센트 자물쇠를 잠그는 건 무리인가요? 준코의 질문에 에노모토는 고개를 저었다. 크레센트 자물쇠만이었다면 어떻게든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응? 어떻게 하는데요?
뭐 미스터리 소설이라면요, 자석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크레센트 자물쇠 벗기기라고 일부 절도범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다지 상태가 나쁜 셰시의 경우 잘 흔들면은 진동으로 크레센트 자물쇠를 벗길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다시 잠글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나요? 이곳의 창문은 꼼꼼하게 시공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치명적인데 더 골치 아프게도 모든 크레센트 자물쇠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어요. 크레센트 자물쇠에 달린 이 잠금 장치를 비틀면 자물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잠금 장치를 창문 너머 바깥에서 돌릴 방법은 아예 없죠. 이 방에는 외부로 통하는 개구부가 전혀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준코는 생각에 잠겼다. 그때 느닷없이 하늘이 계시를 내려주었다. 알았다! 가슴 설레는 흥분이 솟아올랐다. 밀실은 깨졌다. 스스로 생각해도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뭔가 떠오른 모양이니 일단 들어볼까요? 에노모토가 몹시 무례하게도 전혀 기대감이 깃들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자, 들어보세요. 문으로 드나들 수 없고 다른 창문이 죄다 잠겨 있었다면 범인은 쿠사카베 씨가 들어온 이 창문으로 탈출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에이, 그건 아니죠.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처음에는 크레센트 자물쇠 자체가 잠겨서 움직이질 않았다니까 그러시네. 쿠사카베가 항의했다. 네네, 그러니까 잠겨 있기는 했죠. 범인이 유리창 너머로 잠궜으니까요. 유리창 너머로? 어떻게요? 쿠사카베는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 에노모토 씨는 이 방에 개구부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있었어요. 그게 유리를 깼을 때 부서진 거죠. 에노모토가 머리를 극적였다. 어디 보자. 그러니까 유리에 작은 구멍이라도 뚫려 있었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크레센트 자물쇠하고 잠금 장치를 잠글기만 하면 되니까 뭐 아주 작은 구멍만 있으면 됐겠죠? 기껏해야 실이 통과할 정도면 됐을 거예요. 뭐 그야 그렇지만. 자, 딱딱하면서도 깨지기 쉬운 유리에 구멍을 뚫는다는 게 바로 심리적 맹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송곳이나 금속용 드릴로 끈기 있게 하다 보면 유리를 깨뜨리지 않고 작은 구멍을 뚫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은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순간 존재 자체가 지워진 거고요. 그랬구나. 아, 그렇다면 어느 창문을 깰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으니까 거기만 커튼 사이에 틈이 있었던 게 이해가 가는 거죠. 재밌는 발상이기는 한데. 쿠사카베는 수긍이 가진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그 직전에 제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 구멍이 있었다면 그때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쿠사카베 씨는 방 안, 특히 시신에만 주의를 기울이셨죠? 유리창 표면에 보일까 말까한 구멍이 있는 줄 몰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초점이 그쪽에만 맞춰져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말이 좀 안 됩니다. 쿠사카베는 고개를 저었다. 유리창을 깨자마자 지독한 냄새가 났다고요. 꽁꽁 닫힌 방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썩은 내였어요. 근데 만약
그런 작은 구멍이 있었다면은 밖으로도 조금쯤은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구멍은 물론 범인이 나중에 막았겠죠. 뭐 투명한 본드 같은 걸 사용해서요. 준코는 바로 반박했다. 글쎄요. 아무래도 그런 구멍이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뭐 아무리 논쟁해봤자 평행선만 그릴 것 같네요. 구사카베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말했다. 저기 이런 게 있던데요. 타시로 후미코가 방구석에서 박스 같은 걸 들고 왔다. 힐끗 쳐다본 준코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래도 경찰은 깨진 유리 파편을 하나도 남김없이 회수해서 이어 붙인 모양입니다. 에노모토가 말했다. 틀림없군. 이건 우리가 깨고 들어간 창문의 유리입니다. 쿠사카베도 잡아먹을 듯이 박스를 쳐다보며 딱 잘라 말했다. 박스 위에는 창문의 파편을 깔끔하게 다시 붙여서 복원한 판유리가 놓여 있었다. 잃어버리거나 산산조각난 부분도 없었기에 유리에 어떤 구멍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서 2부 공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 짜증내시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영상 편집할 때 길이가 너무 길면 이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끊었고요. 그나저나 일본 경찰은 정말 대단하네요. 깨진 유리를 완벽하게 복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증거 자료 같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감탄하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요 못된 전무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2부에서 모조리 밝혀질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부에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쿠팡, 쇼핑 그런 것들 부탁드릴게요.